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3월 25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의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죠. 간밤에, 자, 나스닥 지수가, 그렇지 않아도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는 멀쩡한데, 나스닥 막 나홀로 또 2%나 급락하는 바람에, 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인이 이것 때문에 또 한때 흐름이 나쁘지 않을까 약간 이제 걱정을 좀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악재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대로 어렵사리 선방을 했다 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특히 미국 국제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우리를 괴롭혀왔던 금리가 하향 안정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수급을 보게 되면 잘하면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찍어 눌러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영기금의 지속적인 순매도도 조만간에 멈춰질 소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거나 각오했던 최악의 조정 기간보다는 보다 좀 빠른 시점에서 삼성전자류, 그동안 전혀 맥을 추지 못했던 그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지수 상승 장세가 출현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 현재 상황 등으로 봤을 때 지수가 크게 빠질 우려는 거의 소멸된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 상승 장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놓고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아주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인 파월, 제롬 파월 의장의 어록. 자, 그 사람이 금융위원회에서 얘기한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인데 조만간에 그동안 현재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서 순매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매도했던 것을 스탑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SK하이닉스나 LG화학, 네이버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힘이 낼 수 있는 수급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파운드리 시장에 컴백한다고 하죠. 그것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 한화솔루션. 최근 들어 급락했을 때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었죠. 이때가 적절히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됐던 건데, 자, 오늘 근 7% 가깝게 급등을 좀 해줬습니다.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솔루션의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러한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국채금리, 우리 증시의 최대의 악재.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신경 쓰이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 국채금리가 간밤에 1.6140%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전일 대비 2.4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려갔다는 건데 어제 그제도 5.0 베이스 포인트 정도 내려갔죠. 이런 정도라면 아직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 시장에 안정돼 있는 그런 상태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가파른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진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고착되면 이를 발판으로 해서 자, 미국 시장도 다시 나스닥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런 배경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과 또 제닛 옐런 장관이 지금 의회 금융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받고 있죠. 자,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플레가 있을 수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지도 않고 또 지속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한데 지난 25년간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물가 상태에 머물렀고 그 흐름은 잠깐 물가가 올라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흐름이 깨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얘기는 그전에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죠. 생산, 또 유통, 소비, 또 산업의 큰 대변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타 등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물가 상황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물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과 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연준 위원들도 또 이번 성명서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상당 기간 현재 테이퍼링, 긴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천명을 했단 말이죠. 또 현재 지난 2월달 핵심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미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별도로 또 물가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코어 핵가 지수인데요. 1.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향후에 추가적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2%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거나 최대 올라간다 하더라도 2.5%. 그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가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의 인식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보다 더 확실하게 안정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만 나홀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시장의 판도가 즉 큰 물결이라고 했을 때 현재 그 물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판도가 그동안의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치주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너무 세밀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세적으로는 성장주들이 계속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주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도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 또 그런 시각이, 즉 경기 순환주로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상황에 만들어진 틈새적 현상이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다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갔습니다.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갔다는 것이죠. 0.68% 해서 92.59. 1년 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죠. 어제와 비슷한 정도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다소 신경 쓰이지만 그러나 심각한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WTI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또 하루 만에 60달러, 배럴당 60달러를 회복을 했죠.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스웨즈 운하가 사고 때문에 운항이 중단되는 번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변 증시를 보면, 현재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죠. 나스닥 선물이 괜찮고요.
일본 증시가 또한 괜찮습니다.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일단은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미약하나마 조금씩 이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자,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도하는 이러한 구도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약세장의 수급 구도이죠. 아직까지는 그 구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전과 다른 것은 일단 그 규모에 있어서 전격하게 차이가 나죠. 한때 외국인 매도 규모가 79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기관들도 별반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그중 금융투자, 최근 들어 금융투자는 한쪽 관망을 넘어서 약간이라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였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다 노골적으로 1538원 정도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단기적으로도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 민첩하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이 기본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연기금이 오늘도 2287억, 최근 한때 다시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도세는 현재 스탑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정도에서 연기금마저도 매도를 하지 않는 순매수는 못하겠지만 매도하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 했을 때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수급 기반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 내일 정도에 현재 그 결정이 나오면 다음 주부터는 연기금이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여전히 약하죠. 0.4. 장중 내내 0.7, 마이너스 0.7, 0.4.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이제 출회되는 오늘도 2,700억 원이나 쏟아져 나왔으니 지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그런 수급 체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을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일단 먼저 베이시스가 지금 6월물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플러스로 반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된 지수 현재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이후의 종목이겠죠. 하이닉스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만 보면 된다는 거죠.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 말이죠. 자, 그렇죠. 네이버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최근 매우 못 죽이는데 현대차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뭡니까? 이 국민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국민연금이 자, 그동안 계속 이제 매도를 해왔다는 건데 금년 1월 4일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작년 12월 24일 이후부터인데 어쨌든 금년 1월 4일 이후부터라도 지금까지 매도한 걸 보면 상당히 그 규모가 큽니다. 15조 2천억까지 오늘까지 합치면 15조 4천억이나 순매도를 했다는 건데 그동안 기관 전체 매도가 27조 약간 넘어갔습니다. 기관들 전체 매도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기관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단기 매매에 주력하는 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관 매도의 대부분은 현재 연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다고 치지만 8조 9천 정도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그들 매도의 3분의 1입니다.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LG화학이 1조 1천억.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집중적인 매도가 그동안 자행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020년
작년 말 기준 현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내 주식 시가총액은 176.7조입니다. 전체 그들의 운용자금 833조에 약 21.2%를 차지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2020년 말, 즉 작년 말 그들이 세운 보유 비중 목표는 17.3%였으니 차이가 나죠. 너무 많이 갖고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금년의 목표 비중은 그보다 0.5%포인트만큼 또 낮습니다. 연말쯤 되면은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최소한 900조 원 내지 적당하게는 95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900조 정도를 상정해 놓고 그리고 그들의 목표 비중이 16.8%를 곱하면 연말까지 151조 정도가 적당하다. 그들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이것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기존 176.7조에다 151조를 빼고요. 또 금년에 매도한 게 15조 좀 넘어가지고 빼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규모가 대략적으로 계산한데요. 추가적으로 계산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림짐작할 수가 있는데 일단 10조가 넘게 추가 매도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0조, 30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내일입니다. 3월 26일 날 금요일 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요. 국내 주식 보유 비중과 관련된 조정안이 논의가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어떤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나쁠 게 없다는 것이죠. 2025년까지 15%까지 그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춘다는 기본적인 틀은 장기 운영 전략을 방침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 기본 틀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그 틀은 바꿀 수는 없다는 건데, 다만, 그들이 설정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 측면에서 그 목표 비중에서 위로 아래로 목표 이탈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포인트 정도로 설정해 놨거든요. 즉 16%로 하더라도 위에 18%까지 괜찮다. 밑에 14%까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목표 이탈 범위를 세워놓은 범위가 있는데 그게 2%포인트였던 건데 아마도 이거를 손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2%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상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금년 기준치가 16.8%인데 여기에 위로 아래로 특히 위로 한 여유분이 3.5%포인트가 더 있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최대 20.3%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도가 되면 이미 목표에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면 내일 결정이 되겠죠. 결정이 되면 다음 주부터 바로 현재 여태까지 계속 매도해 왔던 그들의 스탠스가 바뀔 소지가 높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뭐 거의 천군만마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분위기까지 좋아지고 하게 되면 즉 금리 문제가 안정이 되고 또 연기금 매물만 안 나와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매우 의미가 있는 호재가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제. 자, 인텔이 때 아니게 말이죠. 파운드리에 다시 컴백을 한다. 공장을 2개 짓는다고 하죠. 2024년까지 2천억이 아니라 200억 달러. 초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 2곳을 설립해서 현재 이쪽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한다. 이건데 여러 가지 측면, 국가 안보 측면, 또 지정학적으로 이 파운드리 등 이제 반도체 제조, 생산 라인은 전부 다 아시아에 있죠. 지정학적 균형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의 지지, 지금 현재 인텔에서는 주변에 자기네들을 응원하는 그런 구글이나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지지를 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는 인텔도 상당한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업체이므로 사실
이 부분, 파운드리보다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TSMC는 뭐 계속 1등을 고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지금 2등에서 현재 좀 따라가기 벅차하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위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암만 살펴봐도 인텔이 도전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어, 켈시건가요? 그 현재 CEO가 최근에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해서 취임했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약간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요. 또 바이든 정책에서도 보면 국가 핵심 산업 중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줄 산업으로 반도체 육성이 들어가 있죠. 그것과 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선언적으로 좀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한계에 이미 노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7나노 파운드리를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또는 현재 TSMC는 5나노, 5나노를 주력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나노에 들어갑니다. 3나노. 그리고 2024년 정도 되면 3나노가 아니라 2나노, 그것도 현재 핀팹 방식을 벗어나 GAA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훨씬 앞서 나간다는 거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인텔 정도의 현재 지금 기술력 갖고서는 7나노, 7나노 또는 7나노까지 가능할지는 몰라도 5나노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현재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성 때문에 도저히 기술을 쫓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쫓아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자,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텔이 한다고 했을 때에는 워낙 이쪽 시장의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기에 7나노, 5나노 그 최첨단 현재 미세화 공정 외에 10나노, 14나노, 28나노, 32나노 같은 이런 쪽의 수요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1선 파운드리가 아니라 제2선 파운드리 시장을 노리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좀 있겠다 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치명적으로 위협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증이라도 하는 듯이 간밤에 인텔 주가는 2.2%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인데요. 자, 이왕이면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솔루션은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세밀하게 말씀드렸던 적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SKC하고 MC넥스, 우리가 주로 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일단 별개를 하고요. 주변 2성급에 있는 종목도 중요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이제 SKC였고요. 근데 SKC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그 리포트를 하나 해설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MC넥스도 괜찮아요. MC넥스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쨌든 좋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까지 생각을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용 카메라 모듈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였었죠. MC넥스. 그런 관점에서 MC넥스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의 주제, 하나솔루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과 관련된 모멘텀으로서는 현재 유상증자 신주와 관련된 부담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웬만큼 다 소화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사업은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미칼 부분, 석유화학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태양광 부분,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장 수소 부분. 작년 12월 달에 현재 그 미국의 수소 탱크 업체 세계 최고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탱크 업체, 시마론인가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업체를 인수한 바 있죠. 그것 말고도 또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성정능은 수소가 있고요. 자, 케미칼 부분을 조금 세분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좀 어렵더라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LDP가 있고요. TDI가 있고요. CA 가성소다가 있고요. 그리고 PBC는 잘 아실 거고 EVA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해서요. 일종의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CA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LG화학과 상당히 중첩되는 그런 석유화학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EVA도 LG화학은 조금 약한 것 같고 LDP나 어떤 PBC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상당히 강하죠. 그런 정도까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멘텀입니다. 세 가지 모멘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의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2,500억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분기 실적이 하나솔루션, 그저 하나석유화학이었었죠. 분기 실적이 1분기에 1,000억 원만 돼도 잘했다라고 하는 평을 받는 것이 하나솔루션의 입장이었던 건데 분기 실적이 2,500억 원이에요. 그것도 뭐 태양광과 합쳐진 것도 아니고 태양광 합쳐진 것이긴 하지만 태양광의 기여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케미칼 부분에서만 2,300억 전체 영업이익의 90% 넘게 케미칼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영업이익 신장 증가율 정도가 놀랍습니다. 282%는 거의 4배 가깝게 급신장했다, 급증가했다는 거죠. 예상치도 상당히 높게는 봤지만 예상치가 1,900억 원이었던 건데 예상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고 특히 그 정도 계속해서 제가 가끔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었죠. LDP, PBC, EVA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그 LDP, PCB, EVA 스프레드는 마진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산업 쪽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바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고 있고 작년 연말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미진했던 TDI, CA 가성소다입니다. 가격도 최근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출셀, 태양광 부분입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부분도 1분기 때 흑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하반기 때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는 특히 출질 부분이 영업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분기당 영업이익 규모가 3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이 금년 중에 시현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할 정도로 일단 현재 화학 부분이 케미칼 부분이 워낙 발군인데다가 하반기 때 또 태양광까지 도와주게 되면 사상 유례 없는 아주 호실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자, 정책 측면에서의 모멘텀도 있죠. 태양광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국내 정책 중에 PPA라고 있어요. 직접 전력 구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시장은 한국 한전이 독점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이 깨졌습니다. 기타 대기업 등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이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허용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이죠.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이 커져요. 그리고 RPS, 신재생 의무 사용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를 했던 건데, 향후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거였어. 따라서 의무적으로 웬만한 규모의 업체들은 한 신재생 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상당히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또 현재 태양광 관련주들이 하나솔루션 외에 SDN이나 또는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배경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정책 배경이 좋아지고 있죠. 특히 4월 20일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 4월 22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뭔가의 족적을 남겨야 되겠죠. 아마 탄소 저감과 관련된 획기적인 목표를 제안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현재 미국이 설선수범에서 그런 흐름의 어떤 목표치를 제시를 하겠죠. 근데 미국뿐만 아니고 이러한 신재생 내지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중국마저도 상당히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좋은 모멘텀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미국이 얼마 전 1조 9천억 달러짜리 추가 부양책, 제6차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지금 현재 미국 민주당 및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제7차 부양책 3조 달러이고요. 3조 달러의 대부분은 인프라 투자이고, 인프라 투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린 사업입니다. 그린 사업. 신재생 내지 환경과 관련된 파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린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하는 부양책이 당장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상반기 중 현재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상원까지 게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만큼 통과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지 어쨌든 최근에는 골든박스가 최근 기술주들이 뭐 테슬라든 애플이든 전혀 맵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만큼은 여전히 다른 곳은 몰라도 태양광만큼은 유망하다라고 하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태양광 업체라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7만 원인데요. 7만 원까지는 당장 어렵더라도 적어도 6만 원 내지 6만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대기 매물벽이 상당히 두터운 편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정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하나솔루션에 어느 정도 정진해 주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솔루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장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